인재를 무성하게 하고 조선의 문예부흥을 이끌며 강력한 왕권의 상징인 장용영을 통해 군사를 다스렸던 조선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나란히 모친 그는 조선 제22대 왕 정조. 참혹하게 죽은 아버지를 목도했던 그는 당쟁의 근절과 강력한 왕도 정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조의 정치적 포부는 당시 6천 명의 수행원이 동원된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왕 행차로 장엄하게 펼쳐졌는데요. 바로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떠난 8일간의 화성 행차입니다. 18세기 조선의 문화적 역량과 건축 설계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화성. 과연 정조는 왜 화성을 건설하게 했으며 그 여정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정조의 화성 행차의 코스를 따라가 볼까 합니다. 사실 정조는 화성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795년의 행차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회갑이 있었던 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장엄하게 행차를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조의 화성 행차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여기에 깃든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대 김태용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이번 수원 다녀오셨죠? 예. 아마 여러 차례 가셨지만 이번에 또 촬영하러 다녀오면서 새로운 감회를 느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저 수원 여러 번 다녔는데 이번에는 정말 정조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서 다녀오면서 무척 1시간 내에 오긴 했는데 가면서 정조가 그 당시에 무엇을 고민했고 또 어떤 것을 꿈꿨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정조의 화성 행차는 참 유명하죠. 예. 여러 차례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다룬 책자가 그때 나라에서 발간되었기 때문이죠. 예. 정말 규장각이나 장서각에 보면은 많은 의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화성 행차와 관련된 의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시 화성 행차의 면모,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행차를 아주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행차를 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1795년 을묘 행차 때는 비용이 10만 냥 이상 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조선 국왕들은 이제 민본 이념을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정을 절약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조가 이렇게 10만 냥을 들이면서까지 행차를 했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 10만 냥은 참 큰 돈입니다. 예. 당시 정조로서는 그 사도세자,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를 죽음에 몰았던 그런 정치 세력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1795년에 회가변 잔치는 자기 어떤 정치적 기반을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반대 세력들을 간접적으로 응징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10만 냥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결국 낭비적인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그 재정을 잘 활용했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행차를 떠나보는데 같이 참여하는 기분으로 화면을 보면서 그 코스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곳이 도남원입니다.
도나무는 정조가 살았던 창덕궁의 정문이죠. 정조는 할머니 정순왕후에게 인사를 올린 후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두 누이를 대동하고 화성으로 출발하는데요. 이때가 을묘년입니다. 당시 화성 행차는 김홍도의 주도 아래 그려진 반차도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현재 시민들이 자주 찾는 청계천 벽화로도 항상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말 779필, 등장인물만 무려 1,700여 명이 넘을 만큼 행차의 규모가 매우 성대했는데요. 도성인 한양을 벗어나 거행된 왕실 잔치로는 유일무이합니다. 정조는 이 행차를 위해 1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많은 관리와 군사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이곳은 행차 당시 배다리가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당시만 해도 왕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지 않는다고 해서 배를 모아 임시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400여 척의 배가 필요했는데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조는 이런 비효율을 바로잡고자 비용이 적게 들고 배도 36척밖에 안 드는 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배다리를 건넌 후 정조와 일행들이 휴식을 취했던 정자입니다. 그리고 정조의 어가 행렬은 이틀째에 드디어 화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즈넉한 이곳은 사도세자의 능인 현룡원입니다. 정조는 화성에 도착한 넷째 날 새벽 일찍 어머니와 이곳에 참배를 옵니다. 묘소에 도착한 해경궁 홍씨는 비통함에 겨워 통곡을 했지만 정조는 슬픔을 절제하며 어머니의 건강을 더 염려했다고 전합니다. 정조는 을묘년 화성 행차뿐만 아니라 제위 24년간 66번의 행차를 가졌는데요. 그 절반이 현룡원 참배였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수원 화성의 정문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수원 화성의 정문인 장안문 앞에 있습니다. 원래 이 정문은 성의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바로 왕의 행차를 처음 맞이하는 곳이라서 정문이 되었습니다. 이 장안이란 뜻은 바로 한나라 수도 장안을 본뜻말로 이 수원성이 장안같이 큰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문도 무지개 문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너비도 넓습니다. 그만큼 수원이 군사도시이기도 하지만 상업도시로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정조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군주 정조의 꿈과 열망이 응축된 화성. 자신의 즉위 20주년이 되던 해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화성을 마주한 정조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화성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효심에서 발원되었지만 정조에게는 정치적 근거지가 되고 왕권 강화의 상징이 됐는데요. 도시 건설의 새 역사를 연 화성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현룡원을 거쳐서 화성의 정문인 팔달문까지 이르렀습니다. 선생님 참 먼 길을 그때로 와서는 먼 길을 달려왔는데 사실 지금도 이 국도로 따라 내려오면 당시 정조가 지나갔던 그런 역사 현장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현장을 볼 수가 있죠. 예. 안양의 만안교가 남아 있고 물론 지금 없어졌지만 시흥행궁 그렇게 또 정조가 또 수원 화성을 떠날 때 그 자꾸 아버지 생각 때문에 뒤를 돌아봤던 지지대 고개가 남아 있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정조의 그 생각, 고뇌, 효심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성을 답사를 하러 간다면 이렇게 국도로 내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현룡원에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데
본래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 원래는 지금 그 서울시립대학교 있는 곳에 있었죠. 배봉산이라는 그 지역에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그쪽이 뭐 송충이도 많고 그리고 또 이 풍수지리상 좋지가 않다고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언젠가 여기를 옮겨야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화성에 들러서 그 장안문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참 중국의 수도 이름을 따서 문을 이름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스케일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화성을 지은 뜻은 그 왕의 권위를 높이겠다는 그런 의식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정조는 사실 이 수원 화성을 뭐 효심의 발원으로서도 생각했지만 더 큰 장래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양이 구 세력, 정치 세력들이 확 움켜쥐고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정조의 그 영역, 그 어떤 개혁을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바로 그 뒤 자기가 10여 년 뒤에 바로 순조가 세자가 될 때 상황으로서 바로 그 화성에서 사회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또 배후에서는 이런 개혁을 추동하도록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예, 화성이 가지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조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조는 이런 행차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궁궐박 나들이를 많이 한 왕으로서 손꼽힐 텐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본다면 백성들과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조가 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임금들은 물론 몇몇 왕들은 외부에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왕들은 구중궁궐을 갖춰서 사실 백성들의 삶, 또 그들의 어떤 고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조는 자주 행차를 통해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어떤 고민 또 상인들의 고충 이걸 들으면서 신하들이 가려진 그런 전국에서 백성과 소통하면서 어떤 개혁 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제 그 행차가 화성에까지 도달했는데 화성의 가장 중심지가 아무래도 행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화면을 통해서 행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조는 화성을 건설할 때 풍수지리보다는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할 만한 곳인가를 더 중요하게 따졌는데요. 그래서 화성은 탁 트인 넓은 들판에 건설됐습니다. 이곳은 수원 화성의 핵심부인 화성 행궁 앞입니다. 정조 임금께서는 장안문을 거쳐서 이쪽 화성 행궁을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문이 화성 행궁의 정문인 신풍루입니다. 이 신풍루는 바로 그 풍패, 그러니까 한나라 유방 고조의 고향이 풍패인데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고향을 풍패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전주를 풍패의 지향이라고 하듯이 이곳을 바로 조선왕조가 다시 일어난다.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북루라고 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화성 행궁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유효택입니다. 정조가 행차할 때 잠시 머무르며 진물을 보던 공간이었죠. 정조는 이곳에서 신하들을 접견하고 각종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교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평상시에는 화성 유수가 거처하는 내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화성 행궁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으로 정전인 봉수당입니다. 저는 화성 행궁의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화성 행궁은 34개동 576칸에 이르는 규모나 의미상에서 제일 가장 큰 조선 최고의 행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물이 이 봉수당 건물입니다. 평소에는 수원 유수부의 동원 건물 쓰이지만 정조가 여기에 행차할 때는 중요한 왕실 행사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1795년에도 바로 정조 임금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여기서 펼치는데 그 이후에 이 이름을 어머니의 수를 다하기를 받든다는 뜻에서 봉수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곳은 정조 임금의 효심을 잘 보여주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해경궁 홍씨 회갑은 원래 6월 18일이었는데요. 정조는 회갑을 넉 달이나 앞당겨 화성 행차를 진행합니다.
그 이유가 한창 바쁜 농사철에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조는 암행어선을 보내 행차를 빌미로 신하들의 백성을 괴롭히는지도 일일이 살폈다고 하네요. 지금 보이는 노래당은 봉수당 오른쪽 편에 있는데요. 정조는 왕위를 물려주고 이곳 화성에 내려와 아버지 사도세자가 잠들어 있는 현룡원을 곁에 두고 어머니와 함께 노후를 보낼 요량으로 노래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소망을 이루지 못했죠. 저는 지금 화성 행궁에서 휴식과 행사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낙남원 건물로 가고 있는데요. 봉수당에서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에 있던 기간 동안 낙남원에서는 특별 과거 시험과 양로연 그리고 군사들의 회식 등 각종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꽤 널찍하죠? 자, 다음은 낙남헌입니다. 제가 서 있는 것은 화성 행궁 안에 낙남원 건물 앞입니다. 이곳은 1795년에 정조 임금님이 바로 61세 노인, 수원부 백성, 그 다음에 70세 이상의 벼슬아치, 그 다음에 80세 이상의 사족과 서인들을 위하여 양로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또한 군사들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호계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별시를 여기서 열어가지고 문과 5명, 무과 56명을 선발하여 수원부 백성들의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당시 정조의 화성 행차와 해가변으로 화성부 인구의 6만 가운데 10분의 1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조는 이 행차를 통해 자신의 위협을 만천에 알리고 백성의 여론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의 정치 개혁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화성은 수도 남쪽의 국방 요새이자 정조의 정치력을 나타낸 상징적 건축물로 지역 발전까지 이끌어냅니다. 당시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는 데 고생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궁궐이라고 하면 수도에 세워진 왕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궁은 지방 곳곳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행궁도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화성 행궁이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떤 행궁들이 있나요? 그전 임금들도 그 궁궐 바깥으로 나가서 임시를 거쳐야 됩니다. 점심을 먹기도 하고 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궁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세종 임금이 이제 온양에 갔을 때 온양행궁, 또 정조 임금 같은 경우도 시흥행궁, 이 중간중간 행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성행궁은 가장 큰 이유가 여기가 바로 이제 장차 정조가 이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자기 아들을 세자인 아들을 왕이 됐을 때 배후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보다 큰 궁궐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행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왕의 처소로서 만들어졌다 그 말씀인 것 같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행궁은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 행궁을 이렇게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화성 성의 의궤라는 게 지금 규장강에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일제 때 많이 훼손된 화성 행궁을 그 의궤를 보고 하나하나 복원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렇게 멋진 화성 행궁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참 그 기록 문화라는 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사실 행궁에서 치러진 그때 행사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행사도 여러 가지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소개를 해 주시죠. 당시 정조 임금이 가면서 이게 단순한 왕실 잔치가 아니라 온 백성의 잔치가 된다는 생각에 사족들 또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베푼다든가 또 그 과거를 치름으로써 당시 그 수원의 그 사족들에게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 인기, 요즘 말하면 이제 신망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또 그 밖에 이제 많은 이제 쌀들 이런 것들을 백성들을 특히 노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로부터도 신망받는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신풍로에서 쌀을 나눠주는 모습, 그것도 그림으로 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조는 돈을 많이 들여서 행차를 했지만 이 민본에는 신경을 많이 썼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0만 양이란 큰 돈을 썼지만 실상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돌아간 것도 꽤 많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수원의 경기를 부양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화성의 여러 중요한 시설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여기는 팔다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입니다. 바로 군사 주의소죠. 장영훈 군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 앞입니다. 이 서장대는 화성의 군사들 총지휘하는 본부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장군들이 지휘하는 곳이고 2층은 사방의 적들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정조 임금은 1795년에 이쪽 성곽을 순시하고 또 군사들의 훈련 모습을 보고 밤에는 군사들이 신호행위로 연출하는 연거를 관람하면서 화성 방어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여기에 편액을 내렸는데 그게 바로 화성장대라는 편액입니다. 당시 정조 임금이 수원이 군사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기를 크게 기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은 과학적 설계와 건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저 장대환 성곽의 길이가 무려 6km라고 합니다. 최성환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성을 쭉 돌아보는데 길이가 6km나 되더라고요. 꽤 큰 성인데 애초에 보니까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이 성을 이제 축조했다고 하는데 실상 보니까 2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네, 보통은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의 개인적인 역할, 기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조가 이곳에 상황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영청이나 금이영과 같은 친위 군영의 군사비 일부를 이쪽에다 전적으로 투입하게 합니다.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의 실무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조심태와 같은 무장들의 기여도 굉장히 컸습니다. 조심태가 이쪽 인물이라 그러던데 이쪽 사실 잘 알고 있었나 보죠? 네. 초반기에 이쪽 팔달산이 토산으로 생각을 해서 돌을 구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요. 이 근처에 여기산과 그다음에 숙지산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돌맥을 발견하고 돌맥을 발견해서 이쪽 화성의 축성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물론 그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도 대폭 감축될 수 있었고요. 제가 이쪽 쭉 수원성을 돌아보는데 한성하고도 다르고 지방 군역 읍성과 다른 것 같아요. 이 설계 과정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네, 수원 화성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성들이 읍성과 산성으로 나뉘어져서 건설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그 기능이 읍성과 산성이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원 역시도 처음에는 지금 현룡원 자리인 옛 지역은 읍성이고 그 옆에 독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곳으로 새로 도읍을 옮기면서 그리고 저쪽 앞에 넓은 평야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 백성들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이쪽 서쪽 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산성의 역할을 하면서 산성과 읍성이 결합된 형식으로
화성을 건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제 정조가 상왕으로서 거주할 도성의 역할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당시에는 행도 혹은 배도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배도의 기능까지 더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성곽 가운데에서는 아주 특이한 성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튼튼한 성벽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면 군사시설로 정말 나무랄 데가 없게 느껴지는데요. 화성은 특히 성곽 역사상 처음으로 석축과 벽돌을 함께 쌓는 전축이 사용되어서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눈에도 견고하고 웅대해 보이죠. 무엇보다 정조는 화성을 중심으로 모든 교통이 외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여 도시 발전을 이끕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원을 쭉 둘러본 느낌이 성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사도시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또 보니까 8통, 4통, 8다리라고 하는 교통요지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수원성을 만들 때 어디에 중점을 뒀나요? 네, 물론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수원은 예로부터 경기 남부의 중진으로 군사적인 거점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에 굉장히 큰 전투와 전승이 있었고요. 그 역할을 했던 곳이 옛 구읍치 지역이었다고 하면 그 도읍으로서 그런 기능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혈융원을 옮기면서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자체가 좀 좁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일찍이 반개 유형원이 반개 수록에서 수원의 읍치를 옮기면 수원이 대도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형원의 생각은 그 혈융원 북쪽의 너른 평야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면 수원이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 즉 수원은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도 삼남 지역으로 통하는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그 이점을 잘 살린다면 수원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곳은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던 장대인데요. 동장대 또는 영무대라고도 불립니다. 당시에는 장수가 이곳에 서서 장교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총쥐휘소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군사들의 용맹한 기상이 동장대에 서려 있는 듯한데요. 사방이 넓고 시야가 확 트여서 군사훈련의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를 볼까요? 우뚝 솟은 막루처럼 보이는 저 건축물은 동북 공신돈인데요. 위에서 보면 둥근 원 형태로 특이합니다. 공신돈은 말 그대로 가운데가 비어있는 돈대란 뜻인데요. 화성엔 서북, 남동, 동북 이렇게 3개의 공신돈이 있습니다. 24시간 적의 동향과 성곽 주변을 순찰하며 적의 접근 여부를 살폈던 장소입니다. 동북 공신돈으로부터 동쪽 방향 70여 미터 지점에 자리한 동북노대는 내부 시설이 따로 없이 벽돌로 높이 쌓아올린 대를 일컫는데요. 이 대 위에서 화살을 쏘며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곽의 동쪽을 향해 쭉 따라가면 동쪽을 지키는 문, 창녕문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푸른색은 동쪽을 상징했고 그 수호신은 청룡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화성의 동쪽은 창녕문으로 불려졌습니다. 창녕문은 아래쪽에는 돌을 쌓고 위에는 벽돌을 쌓았는데요. 그 조화가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정조는 최고의 장인들을 건축에 투입하며 사대문에 공사 실명판인 각자를 새기게 했는데요. 지금도 건축 책임자 이름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벽돌과 석축의 견고성 덕분에 오늘의 화성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볼 곳은 북쪽 수문인 화홍문입니다. 문 아래 아치형으로 된 7개의 홍해가 보이시죠? 광교산 계곡에서 흘러내린 수온천 물줄기가 이 화홍문을 통해 성박, 도심으로 시원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서둘러 가는 곳은 방화수류정입니다. 화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많이 뽐내는 건축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수원 화성의 동북쪽에 위치하는 바로 방화수류정입니다. 이 방화수류정, 꽃을 찾고 수양버들을 따라가 즐기는 곳,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정자입니다. 이 뒤로는 용윤이라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저쪽 앞에는 바로 수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이 경치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정조도 이곳을 사랑하여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원 화성이 가장 아름다운 성곽예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 이곳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화성을 건축하기 위해 당시 동원된 기술자가 각 분야별로 1,8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정조는 이 화성을 중심으로 웅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5,000호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도 갖추게 합니다. 그때 당시 화성 유수부에 이제 정조 임금께서 수원을 신도시로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인구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사도세자가 있던 현룡원에 그쪽에 살던 이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물론 이제 이주 비용과 여러 가지 배려가 있었죠. 그거 외에도 이제 한양에 있는 부자들을 이제 수원 쪽으로 좀 지금으로 따지면 기업 유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치를 했었고, 하나의 한양 다음 가는 제2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조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도 화성을 짓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모군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당시 조선에 유의민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재해가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인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상품경제 발달도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민들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유의민들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수원에 와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조 임금은 그런 사람들이 화성을 지으면서 수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됩니다. 새로운 개념의 계획도시를 꿈꿨던 정조의 야망은 화성을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도시로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사방팔방 길이 열린다는 팔달문 주변으로는 상업도시의 면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이곳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이 많아 여전히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전통시장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백성이 풍요롭게 살기를 바랬던 왕이 만든 시장으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화성, 8일간의 화성행차. 이 여정은 우리 건축사의 큰 발자취이자 정조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화성은 조선 후기 최대의 공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또 최고의 건물일 테고, 또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다, 뭐 이렇게도 평가되는데, 이런 공사를, 그것도 본래 10년 예정을 2년 8개월 만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시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사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거중기 같은 경우에 정조 임금이 이제 다산의 적양육에 고금 도소 집성이라든가 기기 도소를 이제 이런 걸 주면서 연구해 보라는데 그 거중기를 만들면서 많은 인력을 그 절감할 수 있었고 또 예산을 또 절감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점. 또 하나는 또 중요한 측면인데 그 전과 달리 이 아까 또 화면에 나왔지만 유이민들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월급, 그러니까 임금을 주고 공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보다 공기를 단축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따지고 보면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아마 거기에 더해서 정조의 의지도 상당히 예, 강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혈융원이 이제 서울 쪽에 있다가 수원 읍치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예. 참 기존에 있던 읍치에다가 그 무덤을 썼다는 그 점도 어떻게 보면 참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해설이라 생각됩니다만 이 읍치민을 그러면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새로운 읍치로. 예, 예. 그랬을 때 이 옮기는 문제, 사람 옮기는 문제 또 당시 이제 물산을 돼야 되니까 시장을 또 옮겨야 되고 예, 예. 당시에 뭐 공공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특별히 중요한 게 사람과 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 옮기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조 임금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표면적으로는 그 군사 요새지가 필요했다는 측면에서 과거 건율 장군이 그 독산성, 그 바로 수원에 가까운데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 남방 쪽에 이 수원이 상당히 군사 요새지로 활용 가치 있기 때문에 있는데 또 내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 아까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개혁정을 이끌겠다는 생각.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적 기반입니다. 그리고 예. 그 민인들의 지지인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야만이 상업도시를 발전한다. 그래서 상인들을 많이 이쪽으로 이사시킴으로써 여기가 상업도시를 발전하는 기반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이사를 시키는데 강제가 아니라 이사하는데 많은 비용을 보조해 준다든가 또 1년간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어떤 그 당시에 구 수원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 화성 주변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원 화성이 상업도시로 경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를테면 개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민본 이념에 의거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팔달 시장 예. 아마 시장이 옮겨오면서 그 시장 쪽은 더 발달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팔달문에서 잘 보다시피 이게 사통팔달의 약자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입지적,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남쪽의 물산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여길 다 들려야 됩니다. 그런 입지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인들을 끌어내고 또 농민들이 이 주변 농사를 짓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게 수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던 기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조의 화성 행차가 가지는 의미가 정치, 경제, 군사 이런 여러 방면에 걸쳐서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상업의 발달도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농업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정조가 농업의 발달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수원하면 상업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어떤 농업에서의 그 잉여들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 정조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주변에 대유든이라는 큰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소출하게 하고 농민들이 어떤 풍족한 삶을 갖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거대한 저수지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만석거입니다. 이 만석거를 둠으로써 그 논농사가 좀 풍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또 그 밖에 이제 호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서호로 불리는 충만제를 또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농업적 기반. 오늘날 이제 수원에 농업 관련된 시험장이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수원은 단순한 뭐 군사도시 상업도시가 아니라 농업도시로서 세 가지를 갖춘 자적도시, 근대적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족 도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화성을 한번 답사할 기회가 있다면 이 화면에서 보여진 부분 외에도 그런 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충만제라든가 만석크라든가 이런 곳을 아울러서 다닌다면 정조의 뜻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 정조의 화성 행차와 화성 신도시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족스럽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